자, 인구 구조의 지역적 차이,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잖아요. 특성이 다르다는 얘기는 이제 뭔가 달라도 다르다는 건데, 그게 인구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쳐서 지역에 따라서 인구가 조금 특징이 뚜렷한 지역들, 그거 중심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자, 먼저 유소년층 인구 비율 분포를 봤더니, 자, 낮은 곳은 그냥 되게 쉬워요. 촌락지역. 당연히 아이들이 없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뭐 30대, 40대가 없으니까 아이들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골 지역, 촌락 지역은 당연히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낮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파랗게 표시를 해놨는데,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 중심으로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뭐 외운다기보다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들 이제 정리하는 거죠. 자, 방금 말했던 것처럼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높다는 얘기는 그 지역에 노인들은 별로 없고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30대, 40대가 많아야 아이들이 많은 거잖아요. 그리고 30대, 40대가 많다는 얘기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갈 때, 이주할 때는 젊은 사람들이 주로 이동을 해요. 아이들은 따라가는 거고 노인들은 이주를 잘 안 하는 거고, 그래서 어떤 지역에 젊은 사람이 많다, 30대, 40대가 많다, 그 지역이 자꾸 인구가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런 지역들이 유소년층 비율이 높더라.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대도시가 있으면 대도시 가까운 곳에 있는 위성도시, 신도시 지역들 있죠. 당연히 서울에서 서울 밖으로 빠져나가는 사람들은 서울에서 집을 사기 좀 힘든 신혼부부나 젊은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울과 가까운 경기도 지역이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높아요. 그리고 의외로 서울은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낮아. 젊은 사람들이 다 경기도로 많이 빠져나갔으니까. 이해됐죠? 도시라 그래서 다 같은 도시가 아니라는 거. 자,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지역이 두 군데를 꼽으라 그런다면, 하나는 경기도 화성, 인구가 제일 빨리 늘어나는 도시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부산도, 부산의 인구가 바로 옆에 있는 김해, 양산으로 빠져나가거든요. 이 지역도 그래서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높아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얘는 뭐 대도시 주변은 아니지만, 자, 여기가 대전이고요, 여기가 세종이에요. 자, 세종은 원래 여기가 연기군, 완전 촌락이었거든요. 그런데 2012년도부터 이제 세종시로 분리가 됐고, 허벌판이던 곳에, 물론 조금 읍내라는 게 있긴 있었는데, 조치원읍이라고, 거기를 이제 어쨌든 다 거의 밀어버리고 이제 새로 완전히 도시를 건설한 거잖아요. 자, 여기에 이제 현재 시점의 인구는 약 40만 명 정도. 그 40만 명이 대부분 이제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종시는 우리나라에서 독보적으로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높다. 체크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뒤에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충청권 지역을 많이 물어보는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세종의 가장 큰 특징은 인구 증가율이 높고, 그리고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독보적으로 높다. 그거 보고 구분하시면 돼요. 됐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노년층 인구 비율 분포는 이제 유소년보다는 또 더 단순해요. 뭐 도시 지역,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 이런 데는 노년 인구 비율이 낮고요. 다시 말하지만 노인들은 이주를 잘 안 하거든. 그리고 촌락 지역, 특히 산간 지역, 그러니까 평범한 농촌 지역보다도 이제 우리가 뭐 태백산맥이 이렇게 지나가거나 소백산맥이 지나가거나 산간 지역이 더 노년층 인구 비율이 높아요. 됐죠? 그래서 그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문제 해설에서 이야기를 해놨는데, 우리가 이제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하더라도 우리나라 모든 행정구역을 다 외울 수 없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보는데, 처음 물어보는 지역이 나왔어. 내가 잘 모르는 지역이 나왔어. 그러면 여기 그냥 촌락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거기를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촌락이니까 노년층 인구 비율이 높겠구나.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넘어갈게요. 그다음 세 번째로 성비 분포. 성비. 자, 성비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성이 기준이다. 여성 100명당 여성이 100명 있을 때 그 지역에 남성이 몇 명이나 있느냐. 자, 그래서 상대적으로 남성이 더 많다, 남성이 초과됐다, 남초 지역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여성이 더 많다, 여초 지역이라고 부르는데, 자, 쉽게 말하면 이 교실은 현재 성비를 따지면
남자가 더 많은 거야, 여자가 더 많은 거야? 여성이 더 많죠. 그래서 여기는 여초 지역에 해당하는 거죠. 자, 여초 지역이면 성비가 100보다 클까 작을까? 여성 100명당 남성의 수 비율이니까 여성이 100명일 때 남성이 90명, 80명, 이게 여성이 더 많은 거잖아. 그러면 성비가 100보다 작은 게 여성이 더 많은 거고요. 성비가 100보다 더 큰 게 남성이 더 많은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따지면 여성이 더 많아요. 이유는 단순해. 여기 보면 알겠지만 100 미만인 지역들이 대부분이에요. 훨씬 많아. 자, 우리가 평균 수명이 여성이 더 길다 보니까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보다 더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거의 모든 지역은 전체 인구를 따지면 여초 지역이다. 할머니들이 더 많으니까. 그런데 어떤 지역을 봤더니 성비가 지금 막 110이 넘어가는 데도 있어요. 여기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 지역들 이제 몇 가지만 좀 구분하면 돼요. 자, 첫 번째는 역시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자, 그 지역의 일자리가 남성한테 적합한 일자리가 더 많은 지역들이 있어요. 제철소가 있거나 또는 뭐 석유화학 공장이 있거나, 물론 그런 데서 여성이 일을 못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남성한테 조금 더 적합한 일자리잖아. 그래서 여기 뭐 거제도라든지 여기 뭐 당진이라든지 뭐 화성이라든지 울산이라든지 중화학공업이 발달한 도시는 상대적으로 남성이 더 많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군데. 자, 여러분들 휴전선 근처를 보면 성비가 다 이제 100보다 훨씬 높은데, 이게 남학생들 중에 웃는 학생들이 있는데 어떻게 약간 쓴 웃음이죠. 자, 여러분들 멀지 않았어요. 심지어 2년 지나면, 1년도 아니고 이제 1년은 뭐 내년이면 고3이니까 2년이 지나기 전에 이제 군인 아저씨가 될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실제로 머지 않았어. 자, 아무튼 그래서 자, 우리가 군인들은 당연히 대부분 남자고, 그리고 대부분은 아니지만 상당수가 휴전선 가까운 데에서 근무하잖아요. 그래서 경기도하고 강원도에서 휴전선에 가까운 지역은 남초 현상이 나타난다. 정리해 두시면 돼요. 자, 이렇게 성비랑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내용 여기까지 설명하고 정리할 시간 줄게요. 자, 15강 인구 문제와 다문화 공간의 확대. 자, 여기는 이제 이 단원은 개인적으로는 한국지리 모든 단원 가운데 제일 내용이 쉽지 않느냐. 물론 앞에서 공부를 이제 어느 정도 했다는 가정하에 뭐 정말 설명할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대부분 알고 있는 거라서. 그래서 좀 빨리 넘어갈게요. 자, 우리나라 저출산 현상을 봤더니 1960년대 이후에 추진된 출산 억제 정책, 뭐 가족 계획 때문에 합계 출산율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근데 그 감소가 완만하게 감소하는 게 아니라 정말 급격하게 감소해서 지금은 전 세계에서 합계 출산율이 제일 낮은 나라가 돼버렸죠. 뭐 이제 얼마 동안은 대만하고 우리나라하고 엎치락 뒤치락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대만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가 낮아졌어요. 근데 이게 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뭐 국가 전체로 보면 멀리 내다보면 뭐 심각한 문제 상황이긴 하지만 단기간이라고 해봤자 뭐 1년, 2년이 아니라 뭐 10년, 20년 내다보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좋은 현상일 수도 있어.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아무튼 마냥 좋아할 일은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자, 그래서 2001년 이후에 합계 출산율이 1.3명 미만으로 떨어졌고요. 기억나네요. 대략 이때쯤에 1명 초반대로 떨어졌다고 난리가 났었어요, 언론에서. 근데 이게 지하실 바닥인 줄 알았더니만 그 밑으로 쭉 떨어져서 지난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2021년 0.81명까지 떨어졌어요. 그리고 올해 2022년은 0.7명대로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 그래서 그 오른쪽에 그래프가 있으니까 수치는 그냥 궁금하면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합계 출산율이 이렇게 낮아지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태어난 출생아 수도 줄어들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건 전체적인 흐름이 이러니까 뭐 나도 그렇게 느낄 거야 그런 건 아니긴 하지만 그리고 전체적인 양상이니까 한번 봐보세요. 자, 인구라고 하는 게 이렇게 직선으로 떨어지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베이비 부모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 시기에 사람들이 많이 태어났어. 그러면 그 연령대에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보다 조금 젊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인구가 조금 적고요. 그리고 베이비 부모의 자녀 세대, 30살 정도 차이가 나는 사람들은 또 사람들이 많아요. 이해돼요? 그래서 인구라고 하는 게 선형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약간 어떤 불규칙하다 그래야 되나? 그렇게 변해요. 자, 그래서 지금 표시를 해놨는데, 자, 여러분들이 몇 년생이죠? 05년생. 그래서 여기다 일부러 지금 표시를 해놓은 거고, 그럼 여러분들하고 나이가 똑같은 친구들은 몇 명쯤 되냐면은 40만 명이 조금 넘어요. 그쵸? 그런데 이제 인구가 변하는 걸 봤더니 봐봐. 자, 여기다 표시를 해놓은 건 뭐냐면 이제 선생님이 여기에 해당하거든요. 인구를 봤더니 이전에는 인구가 상대적으로 조금 적었죠. 근데 갑자기 인구가 거의 70만 명 중반에서 80만 명 중반으로 거의 10만 명 이상 태어났어. 자, 대학교 입학 정원 같은 거 쉽게 안 변하는데 우리 나보다 1살, 2살 많은 사람하고 이렇게 비교해봤더니 갑자기 내 친구들이 많아진 거야. 전체적으로 보면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몇 년 가다가 갑자기 인구가 확 줄었죠. 그럼 이때 태어난 사람들은 여기보다는 상대적으로 경쟁이 조금 덜 한 거예요. 물론 이 사람들조차도 치열한 경쟁을 겪었긴 했지만, 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뭐 대학교 입학 정원이나 사회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맞춰져 있어요. 지금 10년 정도 이렇게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시기에 이렇게 맞춰져 있다가 최근에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들었던 정보는 뭐 대학에 대한 정보, 뭐 사회 일자리에 대한 정보, 그런 것들은 여기 때 일어났던 일이 전해지는 거지. 이해돼요? 우리가 미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경험을 바탕을 두고, 야, 너 사회가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 줄 아니? 네 등급이면 어느 대학 가는 줄 아니? 이것들은 다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는 얘기잖아. 근데 여러분들 급격하게 인구가 1년, 2년 사이에 한 10만 명 이상 줄어들더니만 한동안 유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번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대학교 졸업하고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군대 갔다 와서 사회에 나올 때쯤 되면 지금하고는 훨씬 더 경쟁이 이렇게 낮아져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미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나라 이미 사람이 부족해가지고 뭐 일자리 구하는 건 좀 다른 얘기야. 그러니까 일자리 구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건 좀 다른 얘기죠. 근데 이건 또 뭐가 다른 얘기냐면, 이게 사람들은 참 안타깝게도 나만 하더라도 20대 후반, 30대 초반까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뭔지, 그러니까 교직에 있으면서도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으면서도 이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인지, 내가 가야 할 길인지 30대 초반까지는 확신이 없었어요. 내가 교사에 맞는 사람인지도 사실 잘 몰랐었고.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을 원서 쓸 때 아마 확 할 거야. 이게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건지, 하고 싶은 건지, 소질이 있는 건지. 어쨌든 이제 그런 고민을 하면서 이제 나이를 먹을 건데, 어쨌든 우리 때랑 달리 여러분들 때는 내가 이 길이 아닌가 봐, 다른 길을 가려고 할 때도 사람이 상대적으로 부족해진 시대가 되면 길을 바꾸는 것도 상대적으로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냥 지금까지 뭐 고등학교까지 지나고 뭐 대학교 원서 쓸 때 나 인생 좀 잘못 살았나 봐, 뭐 그런 느낌 들 수 있는데 너무 이렇게 크게 실망하거나 그러지 말고요. 뭐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을 뭐 설계해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게 아니라 살란 대로 산 것뿐이잖아. 나중에 20대, 30대 때 조금은 여유가 생길 거니까 그때 정말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 계속 찾아봐야 되고, 그 뒤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정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어쨌든 준비라기보다는 정말 그 나중에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건데, 한동안 쭉 이렇게 이어지다가 또 이제 인구가 급격하게 줄기 시작했죠. 그렇잖아. 그래서 지금은 2019년에는 이렇게 봤더니 30만 명 정도가 태어났는데 작년 뭐 올해는 30만 명도 안 될 것이다.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저출산의 원인은 그냥 읽어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영향은 장기적으로 미래 생산 가능 인구와 총 인구가 감소할 것이다.
자, 생산 가능 인구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전체 인구 가운데 청장년층, 경제활동 인구 또는 생산 가능 인구의 비율이 중요하다 그랬잖아. 그런데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계속 이제 진행이 되다 보면 노인들이 너무 많아지면서 이제 상대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의 비율이 줄어드는 거죠. 어쨌든 이것도 했던 이야기니까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고령화 현상. 이것도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화 사회가 됐고요. 2000년에. 그 다음에 2017년에 고령 사회에 들어섰어요. 이제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 사회예요. 노인 인구 비율이 15%를 이미 넘어갔거든요. 그리고 2025년에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이 예상될 거라고 여기 써 있잖아요. 이것보다 더 빨리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라고 하는 건 이게 사실 인구라고 하는 건 거의 정확하게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든 국가든 정말 있는 그대로 예측을 하는 건 좀 쉽지 않아요. 바라보는 건 쉽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저출산 문제가 되게 심각하니까 국가에서는 이제 자기들이 예산을 투입하고 뭐 노력을 해가지고 출산율을 높이려고 하잖아. 그럼 이게 당연히 효과를 어느 정도는 거둘 거라고 생각하고 미래를 이렇게 예측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뭐 느끼듯이 정부에서 아무리 이렇게 노력을 하더라도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아요. 높아지기를 기대하고 정책을 펴는데 높아지질 않아. 그래서 2025년 이건 정부 정책이 효과를 거뒀을 때 2025년쯤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 이것보다 아마 더 빨리 2024년이나 또는 뭐 내년에 들어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나라 굉장히 빨리 이렇게 늙어가는 나라다 했던 얘기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 원인은 뭐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영향도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그래프 간단하게 보고 또 정리할 시간 줄게요. 자, 인구 구성 비율 변화를 봤더니 뭐 앞에서 봤던 인구 부양비 그래프하고 거의 비슷해요. 유소년층 인구 비율은 쭉 낮아져서 15년과 25년 중간쯤이 25년에 가깝겠죠. 그래서 10%보다는 조금 높은 뭐 한 11% 현재 그쯤 될 거예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우리나라 인구 100명 중에 이제 10명 조금 넘는 한 10명 정도가 이제 유소년층인 거지. 정말 이제 애들이 없는 거지. 과거에는 100명 중에 43명이 이제 유소년층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한 10명 정도로 줄어든 거잖아요. 자, 그에 비해서 노년층 인구는 이제 정말 급격하게 증가해요. 이 시기에 유소년층이나 또는 청장년층이었던 사람들이 시간이 몇십 년 지났더니 이제 노인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앞으로 노인 인구 비율은 어마어마하게 늘어서 65년이 되면 거의 절반 가까이 될 것이다. 자, 다시 한번 부탁할게요. 자, 지금은 내가 이렇게 세금 같은 걸 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먹여 살리고 있지만 이 시기가 되면 나 버리면 안 돼? 네, 아무튼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 노령화 지수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유소년층 인구에 비해서 노년층 인구가 얼마나 많냐. 고령화율하고 노령화 지수는 다른 거다. 그래서 노령화 지수 변화를 봤더니 이제 100을 이미 넘어섰고 그리고 앞으로 얘가 정말 급격하게 이렇게 높아질 것이다. 자, 여기까지는 뭐 별거 없는데 또 정리할 시간 잠깐 줄게요. 자, 페이지 넘겨서 137쪽 볼게요. 자, 저출산 고령화 현상에 따른 공간 변화. 자, 정주 여건의 격차가 심화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정주라는 말은 앞에서 뭐 단원명이었었죠. 사람이 한 곳에 정착해서 사는 거. 그래서 저출산 고령화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 지역에 따라서 당연히 특성이 달라진다. 자, 먼저 정주 여건이 잘 갖추어진 지역은 대체로 유입 인구가 유출 인구보다 많다. 자, 고령화 현상이 심해지면 또 저출산 현상이 심해지면 결국은 그 지역의 인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태어나는 사람은 별로 없고 노인들은 되게 많은데 노인들이 많다는 얘기는 당연히 이제 죽는 사람도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촌락 지역의 인구가 줄어드는 거잖아. 다른 지역으로 인구가 빠져나가는 것도 있지만 노인들이 워낙 많으니까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 돌아가시니까 촌락 지역은 인구가 빠르게 줄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촌락이나 지방의 중소도시, 그 다음에 대도시에서도 오래된 옛 구자다, 그러니까 뭐 낙후되어 있다 그래서 서울도 상대적인 거니까. 자, 서울도 인구가 막 줄어들고 있는 중인데 여기도 서울도 인구가 늘어나는 구가 있는가 하면 줄어드는 구도 있어요. 참고로 여러분들 관악구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을까 줄어들고 있을까?
자, 서울에서 사람들이 관악구에 살고 싶어 하는 쪽이야? 아니면 상대적으로 이왕 서울에 살 거면 다른 구에 살고 싶어 해요? 관악구보다 조금 심한 데가 이제 서울에 상대적으로 이제 상대적으로 제일 가난한데, 좀 슬프지만 거기가 어디냐면 여기 금천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투표 같은 거 하면, 선거 같은 거 하면 색깔별로 구분이 되잖아. 그래서 뭐 관악, 금천은 색깔이 항상 거의 비슷하게 같이 나타나거든요. 이게 경제적인 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 자, 그래서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아. 자, 우리가 여기 남강고등학교 그 앞쪽으로 해가지고 여기 난곡동 도시재생사업 지역으로 지정이 됐다고. 왜냐하면 여기가 낙후되어 있다 보니까, 오래된 동네다 보니까, 그 다음에 교통도 좀 많이 불편하고, 여기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렇게 도시재생사업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뭐 서울은 그나마 좀 낫지만 지방에 있는 대도시들이 있죠. 그런 데는 대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인구가 너무 많이 줄어드는 지역들도 있어요. 자, 아무튼 그래서 오래된 시가지 등은 인구가 계속해서 다른 데로 빠져나가거나 그냥 거기에 있던 노인들이 돌아가시면서 인구가 줄어든다. 자, 인구가 줄어들면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극단적으로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아. 선생님이 어렸을 때 살던 동네에 내가 어렸을 때 되게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가 운영하는 약국이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약국이 사라졌어요. 새로운 약국이 생기느냐? 당연히 안 생겨요. 거기 워낙 사람이 없으니까 누가 약사가 자격증이 있는데 그 시골에다가 약국을 열진 않을 거니까 초등학교도 폐교가 되고 뭐 그런 식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이유 때문에 그 지역의 인구가 정말 줄어들어서 점점 도시의 규모가 줄어든다. 축소 도시라고도 그러고요. 또는 이제 인구 소멸 지역으로 이렇게 구분하기도 해요. 이게 우리나라가 앞으로 닥칠 큰 문제예요. 어떤 지역에 갔더니 정말 사람이 없으니까 그럴 수 있는 거니까 아무튼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자, 그다음에 사람이 적으니까 뭐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수요가 변화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바뀌는 세상인 거죠.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4번 저출산 고령화 현상에 대한 대책. 자, 얘는 그냥 읽고 넘어가세요. 뭐 어려운 말 없고 뻔한 내용들이니까. 그다음 고령화에 대한 대책. 자, 노년층의 경제적 기반 마련. 자, 이건 사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 자, 뭐 여러분들이 해결책을 뭐 제시하거나 뭐 그런 걸 수는 없긴 하지만 그래도 고민은 좀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나이를 먹고 퇴임을 하거나 더 이상 자기가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이를 먹다 보면 노후 대책을 세우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노후 대책을 잘 세우는 편이다, 아니면은 노후 대책을 세우기가 조금 어렵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대체로 노후 대책이 잘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노인이 되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라기보다는 상황이 이제 젊을 때랑 달라요. 그래서 뭐가 달라지냐면 첫 번째는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퇴임할 때 돈이 예를 들면 10억이 있었어. 근데 내가 몇 살까지 사는지 사실 알아야 이걸 n분의 1로 해가지고 뭐 적당히 쓰든지 할 텐데 내가 언제까지 살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노인들은 기본적으로 소비가 많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요. 돈을 쓰는 게 참 어렵기도 해요.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노후 대책이라는 걸 연금이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계산이 가능한 걸로, 그러니까 위험성이 적은 걸로 이렇게 하면 뭐 좋은 것도 있고 뭐 안 좋은 것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조금은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어쨌든 그런 문화적이나 그런 사회적인 영향 때문에 노후 대책을 자녀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아직도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 세대가 자녀들한테 교육비나 사교육비나 그런 거 어마어마하게 투자하잖아. 물론 이제 겉으로는 또는 이제 실제로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자녀들을 위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지만 그 이면에는 나 나이 먹으면 내가 너 어렸을 때 이렇게 많이 투자했으니까 나 나이 먹으면 나 부양해야 돼 라고 하는 그게 많이 깔려 있거든. 근데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자녀가 되게 잘 되고 그 다음에 다행히 부모 자식 사이의 관계가 좋아서 부모가 나이를 많이 먹었어도 자녀들이 잘 이렇게 관계가 좋으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집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또는 할아버지 세대와 할머니 세대와 우리 부모님 세대 사이에 관계가 좋은 편이야,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이분법으로 나누라는 얘기는 아니고. 자, 우리나라는 그래서 참 안타깝게도 나이를 먹어서 노인이 됐는데 자녀들하고 연이 끊긴 사람들도 되게 많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젊었을 때 자기가 희생한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자녀들을 정말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자녀들한테 많은 투자, 못 먹고 이렇게 그러면서도 자녀들한테 투자를 했는데 나이를 먹고 봤더니 젊었을 때 생각했던 거랑 다른 경우가 되게 많거든. 그래서 뭐 여러분들 뭐 어떻게 느낄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참 관악구라는 데가 빈곤층이라 그래야 되나요? 노년층인데 빈곤한 사람들 되게 많아요. 난 언제 실감했냐면 나는 여기서 계속 살아왔으니까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종이나 박스 택배 같은 거면 이제 종이 같은 거 모아가지고 내놓잖아. 그러면 이제 그 폐지 줍는 할머니 할아버지라 그러잖아요. 보통 가져가서 그게 얼마나 돈이 많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가져가서 그래야만 자기가 생활이 가능한 분들이 이 주변만 하더라도 되게 많잖아. 그래서 어느 해인가는 이제 내가 이제 집을 옮긴다고 어쨌든 그냥 집에 있던 그런 재활용품들 내놨어. 근데 이게 뭐 몇 시간 지나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내놓자마자 어느새 사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주변에 보면 알겠지만 노후 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노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개인 책임으로 어떻게 떠넘기긴 참 어렵고 이런 부분들을 사실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잖아. 그러니까 국가에서 뭔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면 좋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우리나라는 현재 시점에는 노후 준비를 국가가 많이 이렇게 뭔가 제도를 만들어 놓거나 그렇기보다는 개인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경향이 아직도 많아요. 근데 앞으로는 뭐 사람이라는 게 마냥 현명한 건 아니니까 그래도 일정 수준 이상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나 그런 것들이 좀 더 보완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자, 아무튼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먼저 정년 연장. 자, 지금 현재 선생님들 정년이 혹시 몇 살까지인 줄 알아요? 공무원들. 만 62세예요. 근데 앞으로 정년이 연장될까 아니면 정년이 줄어들까? 연장될 거예요. 아마도. 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자, 63세, 64세까지 이렇게 내가 만약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일을 함으로써 월급을 받긴 받아? 근데 그걸 이제 국가 입장에서 보면 그냥 일하는 대가로 월급을 주는 거니까 뭐 돈이 추가로 더 들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퇴임이 빨라지잖아? 그러면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연금을 줘야 되잖아. 그럼 국가 입장에서는 이제 일을 그만둔 사람한테 연금 돈이 나가는 거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뽑아가지고 젊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생기는 것보다 그냥 정년을 늘려가지고 국가 입장에서는 계속 세금은 걷어들이고 연금 나가는 건 줄이고 그런 이유들도 되게 커가지고 정년이 앞으로 연장될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62세, 현재는 62세인데 앞으로 65세 정도로 연장되지 않을까라고 뭐 생각하고 있는데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넘어갈게요. 그다음 임금 피크제도 정년 연장이랑 거의 맞물리는데 우리나라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연차가 쌓이면 쌓일수록 점점 월급이 많아지는 구조죠. 대체로. 근데 그렇게 하면 정년 연장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 일하는 게 젊은 사람하고 이렇게 경험이 많은 사람하고 물론 누가 더 일을 잘한다 뭐 따지기는 어렵지만 그런데 어쨌든 연차가 쌓이면 너무 월급을 많이 줘야 되니까 그래서 임금 피크제라고 하는 게 나이에 따라서 저절로 이렇게 연봉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줄어들면서 정년을 연장시키겠다. 두 가지는 거의 맞물려 가거든요. 자, 아무튼 그런 개념이고요. 뭐 대부분 아마 알고 있는 개념일 거예요. 자, 나머지 것들은 그냥 역시 읽어보면 어려운 건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오른쪽에 보면 뭐 임금 피크제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고요. 뭐 실버 산업이 뭔지 모르는 친구는 없죠. 노인들은 머리가 대체로 하얗게 새니까 노인들을 위한 산업이 실버 산업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